투자에 성공하려면 스스로 자신만의 정신적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거인들의 조언에서 배우고 실전 투자로 쌓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신적 모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자신의 두뇌를 의심하고 검증하며 정신적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우석,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브라운스톤 우석님으로 부회인문학 등 베스트셀러 작가 겸 투자자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방면의 지식과 내공이 깊으신 분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투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살아라. 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말 그대로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출발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전략적으로 살아왔다. 자유롭게 전략적으로 살자를 인생의 항해도로 삼아 자유를 향해 방향타를 설정하고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항해를 해왔다. 6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보니 예나 지금이나 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바로 그 밋밋한 일관성 덕에 꿈을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워런 버핏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완벽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도 그렇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원했다. 그렇지만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살았고 그 결과 불행을 피하고 완벽한 자유를 얻기 위한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책은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뿐 아니라 불행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등 평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고 싶다. 부족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생을 좀 더 즐겁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투자 철학.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극복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도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가진 재산을 다 털려도 죽음을 눈앞에 두어도 쉽게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원시 본능을 극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수십 번을 말해도 사람들은 자꾸 종목 하나만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다. 마지못해 찍어주어도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린다. 그리고 또 찍어달라고 조른다. 이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급등주를 보면 사고 싶어지는 게 인간이다. 친한 지인의 이야기이다. 이 친구는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는 급등주를 좋아한다. 시장의 이목을 끌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 내게 그 종목이 어떤지 묻는다.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뜨거운 걸 좋아하면 불에 댄다.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소양이 부족해. 주식은 절대 하지 마라. 그게 너를 돕는 길이다. 가까운 사이라 더욱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 주춤하는 듯 하다가도 몇 달이 지나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 내 대답도 항상 똑같다. 그러다 큰일 난다. 제발 급등한 종목은 쳐다보지 마라. A는 도대체 왜 그럴까? 나의 대답을 왜 계속 잊어버리는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의 행동이 이해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린다.
경험을 통해 외모와 심성이 보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멋진 이성을 보면 교훈은 홀랑 잊어버리고 마음이 먼저 동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이다. A의 본능이 급등주를 원하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 본능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드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본능을 꿰뚫어보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자신의 본능을 이기는 예 중에서 첫 번째는 저자님이 얘기하신 급등하는 종목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에 이끌려 추격 매수를 하는 행위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리,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거나 손익비가 높은 구간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바로 본능을 거스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매도를 할 때 반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공포로 투매할 때 이렇게 반대로 매수를 하는 것은 말은 쉬운데 정말 그 구간에는 누가 봐도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폭락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반대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는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투자에서는 유리한데 이게 쉽지 않죠. 세 번째로 수익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이 80%만 채우라는 복팔분의 지혜는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어차피 꼭대기에서는 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부족한 듯이 80%만 먹고 그냥 나오는 좀 절제를 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수익에 본인도 모르게 너무 희망회로를 굴리다 보면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도 계속 무리하게 더 큰 수익을 바라다 보면 가지고 있던 수익마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안 좋은 사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들은 원시 시대부터 무리지어서 살던 본능이 있는데 무리에서 이탈하여 자발적으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보다는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 투자에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본능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만 본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저자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한 대학 동창이 정말 많다. 대다수의 동창은 나보다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반면 나는 그들에 비해 가난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 재산은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편이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동창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었을까? 내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행운이 내 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내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배팅력이 있다. 즉 용기다.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배팅력이 대단해. 우리는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 친구 눈에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배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나는 젊은 시절에 돈이 워낙 없었기에 투자할 돈을 최대한 빌리고 내가 번 월급 대부분을 이자 갚는 데 사용했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원래 개털이어서 잃을 것도 없어. 그러니 한번 배팅을 해야 돼. 실제로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동창 하나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그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을 했다. 그는 일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기 은퇴를 한 내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빚을 내거나 투자하는 게 두려웠다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조지 소로스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방아쇠를 당기는 능력, 베팅 능력은 분석이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것은 적정한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배짱 같은 것이다. 분석을 잘하는 사람,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투자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용기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조지 소로스의 말에 나는 크게 동감한다.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하지 못할까? 그건 우리가 생존력이 뛰어난 원시인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조심성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던 원시인들은 살아남지 못했고 후손도 많이 퍼뜨리지 못했다. 두려움과 조심성이 많은 원시인만이 맹수를 피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무리가 도망가면 이유도 모른 채 같이 뛰어서 무리에 합류하는 겁 많은 원시인만이 맹수로부터 살아남았다.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생존력을 높여주는 위험 경보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존력을 강화시킨 두려움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겁 많은 원시인의 후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 부자가 되려면 타고난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항상 실패할 위험이 있다. 진정 자유롭게 살기를 꿈꾼다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 시도하고 노력하면 발전한다. 자신감이란 어떤 문제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진다. 그러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로 남보다 잘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남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시도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잘하게 된다. 진짜 그렇다. 지금은 나도 글 쓰는 사람이 되었지만 직장 초년생 시절에는 간단한 보고서도 제대로 못 써서 질책을 당하곤 했다. 물론 지금도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다. 어느 날 20년 전에 쓴 글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나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정말 창피했다. 20년의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발전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도 그리고 변화도 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라. 실력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나도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조급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좀 더 살아보니 조급해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이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나는 것 같다. 조급하고 절박하면 할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 욕심에 급등주만 따라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가 많다. 또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린 안타까운 분도 있다. 대부분의 사기는 빨리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미끼를 내건다. 조급한 마음에 잘못 판단하는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부를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 워런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다. 내가 무일푼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다. 나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은 집과 주식으로 이미 많은 부를 쌓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졌다. 나만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에 그렇게 내가 부러워했던 대다수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과 지속성 때문이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을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했다. 도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유해졌다. 반면에 나보다 부자였던 선배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상에는 투자 공부보다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된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콤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라. 세계적인 부호이자 일본의 사업가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전기를 읽어보면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운명할 당시 570개 기업에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 총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했다.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일본 굴지의 기업 총수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타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마쓰시타 회장은 자신이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그 3가지 큰 은혜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직원이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쓰시타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90세가 넘었는데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 마찰을 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한다네.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면 마쓰시타 회장처럼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된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투자에 실패한 당신을 용서하라. 쇼펜하우어가 20대에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인기가 전혀 없었다.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종국에는 폐지로 팔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니체가 헌책방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한 순간 니체는 이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고 한다. 니체는 책을 손에 넣은 후 꼬박 2주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읽었다고 한다. 이 책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살펴보자.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조건이지만 개개인의 삶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평범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풍부하고 다채롭고 의미 깊은 세상이기도 하다.
꽃은 시인에게 아름다움이라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불행한 사람은 꽃을 보고서 비극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꽃에서 웃음을 찾아낼 수 있지만 무심한 사람은 꽃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바라볼 뿐이다. 이처럼 행복이나 불행은 외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비극이라고 말했다.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고 노력은 좌절될 뿐이고 희망은 운명에 의해 짓밟히고 살면서 줄곧 불행한 실수만 해 고통은 늘어나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삶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극복하고 자신의 철학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부정을 가르쳤지만 반대로 니체는 삶의 긍정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니체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다. 인생이 좋고 나쁨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해석과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위대한 위인들을 보라. 영웅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했다. 불행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라고 니체는 말한다. 니체에 따르면 사람들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지치고 병들고 약한 인간이 되어 세상을 추악하고 괴로움만 가득한 세계로 본다. 하지만 그 공경과 어려움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인다. 세상이 좋고 나쁨은 결국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있다. 그래서 니체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 자신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투쟁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조언. 1. 전략적으로 살아라.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다음에는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상상하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예상하라. 예를 들어 내가 분석한 내 약점은 이런 것이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 사교에 어려움이 있다. 술도 좋아하지 않아 술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기 싫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도 힘들다. 나는 업무 일지에 SWOT 분석표를 그려놓고 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오랫동안 생각해야 자신을 잘 알 수 있다. 나는 투자가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다. 타인의 동의를 간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이다. 나를 내가 책임지는 것은 잘한다. 그래서 투자자의 길을 선택했다. 2.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나는 투자 외에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요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설거지 같은 주방일이나 청소,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조명을 고치거나 욕실의 사소한 설비도 손볼 줄 모른다. 버스나 지하철 노선도 잘 몰라 혼자 밖에 나가면 좀 어리벙벙하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무능력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정해진 양의 시간과 열정이 있다. 모든 것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3.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우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좋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한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계속 속는 바보는 없다. 그냥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게 성공으로 가는 정도이다. 나는 항상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잔머리는 큰 머리 못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순간을 모면하려고 잔머리만 엄청 굴리는 얍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잔머리는 결국 성실한 큰 머리에게 지게 된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얕은 수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난 아이에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라고 조언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말이다. 4. 케이크와 치킨 대신에 책을 사서 읽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대부분 30대에 읽은 책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로도 책은 계속 읽었지만 30대의 중요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인들이 불평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모두 동의하고 권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교육만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독서란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이다. 가난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머리가 빈 것은 아닌가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경우 상위 7%의 고객이 매출의 52%를 차지한다고 한다. 독서량의 편중은 부의 편중과 비슷하다.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 변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독서를 많이 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5.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서 어떤 부품을 다룬다면 그 부품에 관한 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아는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시장이다.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사장이 자른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 없기에 잘린 것이다. 당신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면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언제나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트기 위해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인맥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자신은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인맥만 넓히고 유지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어떻게 가을에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30대에 뿌린 씨앗이 40대, 50대에 개화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열정이 가득한 30대를 화려한 소비로 소진하면 노년에 수확할 것이 없다. 맛집 탐방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고 명품도 다 좋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 내기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30대의 열정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열정은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겨놓고 승리하는 방법.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 23전 23승을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이긴 전투에 나가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의 시간과 장소를 적군이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가장 유리할 때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만 선택적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이다. 장군은 적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무조건 싸우지 않았다. 우발적인 전투도 없었다.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만든 뒤에 싸움을 구하고 패하는 군사는 먼저 싸운 뒤에 이기기를 구한다. 손자병법 군형편. 장군은 일본 수군에게 거둔 승전의 대부분은 조선 수군의 전력이 왜군에 비해서 압도적일 때, 즉 승산이 높을 때 전투하여 거둔 승리다. 이미 이긴 뒤에 전쟁을 한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난다. 한산도 대첩, 부산포 해전, 명량 대첩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해전을 살펴보자. 한산도 대첩에서는 일본 함대가 73척으로 조선 수군의 54척보다 많았다. 이순신 장군은 적 함대가 견내량의
매복했음을 알고 이들을 유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넓은 전쟁터에서 하객진 전법과 거북선을 활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은 조선에는 없는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근접전에서 유리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자신의 배를 적군의 배에 붙이고 상대편 배에 뛰어 올라가서 싸우는 근접전을 선호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은 말만 수군이지 배를 탄 육군과 같았고 육군식 전투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보다 사거리가 멀리 나가는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적선과 거리를 두고 대포로 적함을 격침하는 전투가 유리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좁은 견내량에 매복한 일본 적함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끌어낸 뒤에 대포로 격침시킨 것이다. 그리고 등에 쇠못을 박아서 적군이 승선하지 못하게 만든 거북선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약한 적선을 충돌로 깨부수고 대포로 격침시켰다. 부산포 해전도 일본 수군 470척 대 조선 수군 166척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기습 공격은 시간이 나에게 유리한 작전이다. 이순신 장군은 적군이 대비할 시간을 빼앗고 상대 허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었다.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도 길이 남은 대승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겨우 13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되는 133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이겼다.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수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투 장소를 명량으로 정했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대함대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넓은 바다가 아닌 많은 함선들이 한 번에 몰려들 수 없는 좁은 해로가 최적의 전장이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수로에서 일본 대함대를 차례차례 각계격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명량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조류를 활용하여 왜군 함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격침시켰다.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전략가였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비결은 바로 전투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전략과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투자에 한번 대입해보자. 투자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도 이순신 장군의 필승 전략과 똑같다. 첫째, 언제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투자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지금이 큰 그림에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반등장과 반락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조류의 흐름을 읽던 이순신 장군처럼 주가 흐름을 알아야 언제 사고 팔지를 알 수 있고 승산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나는 큰 폭락 후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승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고 모두가 열광할 때는 투자를 조심한다. 이때는 승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종목보다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량주에 투자해도 때를 잘못 선택하면 손실을 본다. 둘째,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승률이 높다. 주식 투자에서는 자신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니치 마켓을 찾아야 승산이 높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 그런 계통이라면 바이오 관련 주식이 아무래도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게임 회사에 근무한다면 게임주에 접근하는 게 바로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경쟁자보다 뭔가 정보라든지 본인이 잘 알고 유리한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남들이 모두 좋다고 달려드는 뜨거운 주식은 내가 싸우기 유리한 곳이 아니라고 본다.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낸 유리한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좁혀서 투자한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전쟁과 투자에서 이기는 필승 비결이다. 당연하고 평범한 이 결론을 나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도 실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전에 맞춰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었다. 당신도 언제 어디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를 숙고하라. 전략적 사고는 전쟁, 직업 선택, 투자 등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중요한 일에 적용되어야 한다.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의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깨지면 그제야 자신의 머리에 의심을 가진다. 가진 걸 전부 잃기 전에 빨리 본인의 생각기계를 고쳐야 한다. 투자의 승패는 생각기계의 차이에 따라서 갈라진다. 제법 오랫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면 당신의 생각기계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신의 생각기계를 고쳐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생각기계는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 없다. 스스로 고쳐야 한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생각기계를 고칠 수 있을까?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방법은 시행착오와 독서뿐이다. 실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다. 독서만으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게 쉽지 않았다. 실제로 부딪히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 책에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쪽이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깨달음 직전의 수준은 되어야 타인의 조언이나 독서를 통해 아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다는 말이다. 완벽한 이해를 목전에 두지 않고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고 또 몰랐던 것이 뒤늦게 보이기도 한다. 독서가 생각기계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기계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독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독서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천재들도 다른 천재가 쓴 책을 읽고 배운다. 케인스 같은 천재도 리카르도를 읽고 이론을 만들었다. 워런 버핏도 케인스를 읽고 케인스의 투자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처럼 대가도 대가에게서 배운다. 인간은 평등하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 거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내가 게으르게 살면서도 평균 이상의 부를 얻은 것은 모두 거인들 덕분이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보다 멀리, 보다 쉽게 조망할 수 있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모두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모두가 똑똑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사 먹고 커피와 케이크를 사 먹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책 사는 돈은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도 읽지 않고 자신의 생각기계를 교정하지 않은 채 투자에 뛰어들어 스스로 호구 노릇하며 자신을 벌주고 괴로워한다. 나는 많은 글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월급날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투자 관련 책을 사 읽으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그렇게 3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보다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면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얻고 싶어 한다. 이런 바람은 불공정이고 반칙이다. 세상에 그런 편한 성공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 세상에는 편하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남다른 고생을 각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남들처럼 멋진 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새 아파트에 살면서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부자가 되긴 어렵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누리고 싶은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